그 와중에 이제 이런 소식이 날아드는 거죠. 네. 한번 보면 이겁니다. 네. 대출 금리가 네. 오른다 하더니 진짜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신용대출이 반년새 0.6%포인트 상승했고 네. 주담대도 0.1%포인트. 네. 아직 그렇게 막 그 엄청난 압박을 받을 정도 수준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렇죠. 방향성이 오르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이제 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내 관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네. 하방 압력은 생기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근데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집값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냐?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전 시장을 봤을 때 제가 이것도 방송 한 5회차, 6회차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지난 과거 역사를 보면 금리 상승기에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클로즈드 시스템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금리만 오르고 부산은 금리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금리 인상기에 어느 지역은 매매가가 떨어지고 어느 지역은 매매가가 올라가고 막 이랬었어요. 아, 맞네. 네. 아, 부산도 엄청 오르고, 올랐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최근 10년간의 부동산 시장을 대충 정리를 하면 2008년이 중요한 변곡점이니까 한 13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수도권 부동산이 그때부터 쭉 빠졌어요. 네. 근데 2010년부터 지방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를 놓고 보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수도권은 꼬꾸라지고 지방은 그때 거의 뭐 폭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가 생긴 거죠. 네. 근데 그때 금리는 높은 수준이었다. 네. 일단 금리 수준이. 근데 이번에는 어쨌거나 그 상황이 저거잖아요. 그 지방 서울 할 거 없이 지금 다 오르는 올랐죠.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리가 어떤 영향을 줄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집값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가 아니다. 네. 제1 요소가 아니다. 물론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겠지만 네. 제일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네. 다만 이제 제가 이 뉴스를 보여드린 거는 네. 우리가 금리 대출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를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볼게요. 네. 신용대출도 올랐어요. 금리가 그죠?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올라갔죠. 네. 그러면 이 기사 제목처럼 B2와 영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B2와 영끌. 네, B2는 빚내서 투자,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뭘 산다. 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네. 시장의 움직임보다 내 상황이 훨씬 중요하다. 네. 저 순간적으로 이렇게 잠깐 기사 보면 이걸 기사에 이런 말을 써도 되나? 정부가 조지면서 근데 정부의 조치가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이거 한국 경제가 제정신인가? 순간 정부가 조지면 죄송합니다. 네. 깜짝 놀랐네. 네. 평상시에 그런 말 자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기사 좀 보시면 그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정부가 이제 조진다기보다 조치가 겹치면서 정부의 조치가 기사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네, 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조치가 겹치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이제 금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리 시장은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떨어질지 오를지 모른다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 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다른 변수가 너무 많다. 네. 다른 변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시장을 예측하려고 한다기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런 네. 상황에 네. 제가 여러분들의 주택 구입 예산을 구하실 때 그때 반드시 버퍼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버퍼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항상 이제 예산 이제 그 계산할 때 하는 건데 네. 내가 한 달에 500을 번다. 근데 한 달에 뭐 250을 씁니다. 네. 그러면 영끌이라는 건 뭐냐면 나머지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쓰고 나서 남는 저축 가능액이라고 할게요. 네. 그럼 250이 남잖아요. 예. 그럼 그 250만 원에 200만 원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맞춰서 대출을 받는다. 그럼 영끌인 거예요. 너무 빡빡하게. 빡빡하게. 예. 그걸 빡빡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그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신혼부부분들이 특히 유념하셔야 될 건데 신혼부부들은 현재 쓰는 금액을 계속해서 내가 이 정도 지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치. 자, 가장 많이 생기는 예가 아이를 낳는다. 네. 자,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 정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를 낳게 되면 휴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휴직 기간이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이렇게 되는데 네네. 그동안은 어떻게 되냐면 소득이 외벌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가 대출을 받는 그 대출 감당 가능한 대출 금액을 먼저 정해야 된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저축 가능액의 50에서 60% 정도까지 네. 좀 많으면 60%까지만 내가 대출 원리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40%는 버퍼를 만드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대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네. 듣기만 하면은 그렇지 당연하지 막 이렇지만 네.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막상 현장에 가면 이렇게 돼요. 1억만 대출 더 일으키면 내가 저기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죠. 네. 아반떼 사러 갔다가 그랜저 그렇지, 끌고 나오는. 그렇죠, 맞아. 그게 집에서도 네. 그게 있죠. 죽전해야 되는데 분당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 분당 오리 갔다가 미금 갔다가 순회서현 정자, 순회서현 정자 그러다 임해 막 판교가 판교 갔다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당장은 내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빡빡하게 해서 딱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 상태에서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되냐면 땡빛을 내서라도 메꿔요 그걸. 네. 처음엔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오르면은 야, 버틸 수 애 있죠. 기저귀 그냥 너가 빨아서 해. 막 이렇게 네, 하면서라도 네. 그 금액을 막 버텨. 네. 왜냐면 올라가니까. 네. 근데 만약에 항상 한도 끝도 없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떨어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데 금리는 올라. 금리는 올라. 그럼 미치는 거죠. 이제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시장 뭐 부동산 시장 이런 거는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리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하락기에도 내가 제가 좀 전에 오늘 여기 와가지고 네.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해도 되나요? 어떤? 사무실에서 저희 건너편이 네. 저기 보이는 데가 어딘지 얘기해도 돼요? 그쵸.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얘기하셔도 돼. 미안합니다. 네. 네. 여기서 보면은 공덕동에 롯데캐슬이 보여요. 보이죠. 저희 네. 지금 이 촬영하는 스튜디오에서 네. 창문으로. 근데 저 공덕동 롯데캐슬 주상복합 네. 그 금색 건물 있잖아요. 네네. 저기에 정말 많은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저게 3분의 1까지 떨어졌어요. 3분의 1까지요? 거의 40%안 되기까지. 고점 대비. 세상에. 왜냐면 지난 서브프라임 땐 트렌드가 네. 대형, 주복 네. 이런 게 트렌드였거든요. 그쵸.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부터 시작된. 진짜 찐부자들은 이런 데 산다 이런 거. 그러면서 거기가 버블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여러분들 잠실에도 있고요. 네. 여기 마포 공덕동에도 있는데 이 네. 금색 건물로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올라가 있는 건물이 있어요. 롯데캐슬 엠파이어. 롯데 이 독수리 촥 이렇게 네, 하고 있는 네. 거.
저기도 있잖아요. 목동에도. 목동에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요지에 탁탁 이렇게 여의도에도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했고 네. 그게 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그게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네. 전세가가 못 받치니까 이게 쭉 미끄러졌거든요. 그리고 떨어질 때 또 사람들이 네. 살아보니까 불편한 거야. 왜냐면 베란다 없지, 없죠. 통풍 안 되지, 뭐 조경 같은 것도 판상형이 없지. 아니니까. 판상형도 아닌데다가 조경도 없어요. 네. 뭐 단지가 빽빽한 거야. 답답해. 그 건물 밖에 나가서 어디 잠깐 뭐 벤치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이럴 만한 데도 없는 거예요. 문 열면 찾길이죠. 문 열면 찾길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 때문에 사람들 선호도가 또 떨어지니까 매매가가 쭉 미끄러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뭐 12억, 13억 하던 게 뭐 네. 4억, 5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억이 넘어요. 다시.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내가 12억에 받았더라도 네. 그걸 내가 버텼다. 예를 네. 들어서 대출 그럼 복구가 됐죠. 그러면 20억 된 거지 지금까지 끌고 왔으면.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제 지인분이 되게 재밌어요. 네. 개포주공 1단지, 4단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두 분이 회사에서 동기였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네네. 근데 한 분은 둘 다 2008년에 샀어요. 오른다 하니까 네, 네. 막 마음이 급해져서 막 끌어 모아갖고 네. 집어든 거예요. 한 명은 버텼고. 한 명 버텼어. 그래서 이번에 새 아파트 받은 거. 버틴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30억이야. 지금. 근데 한 분은 이제 13년에 바닥일 때 파셨어요. 네. 그 두 분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가 더 값지다고 생각해요. 뭐 코픽스가 어쩌고 CD 금리가 어쩌고 나는 그런 거는 관심 없고 버틸 수 내가 있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두 분의 결정적 차이. 첫 번째 버틴 분은 맞벌이를 했다 일단. 네. 맞벌이를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떨어졌을 때 여기 그 자기가 산 그 물건을 믿었어요. 이거는 내가 이 시기를 버티면 네. 언젠간 내가 빛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맞벌이 하면서 네. 일산에서 전세 사시면서 버티셨어요. 네. 근데 한 분은 외벌이였고 네.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교육비 이런 거 지출이 나가니까 들어가지. 이제 매달 마이너스 현금으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파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연할 때는 시간이 이제 많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 정도 대출이 적당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대출 가능액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대출 금리 때문에 그게 이자죠 정확히는. 그렇죠. 이자 때문에 내가 집을 뺏기면 안 된다. 뺏기면 안 돼요. 어. 근데 그거를 할 때 어려운 건 이 네. 부동산이 신사임당님께서 저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감정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급을 이게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어디 산다는 어디 것이 산다는 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네. 앞으로 내 인생 라이프 사이클이 사람들이 비슷하거든요. 결혼하면 애 놓고 네. 애 자라면서 교육비 들어가고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버퍼를 놔둬야 되는데 네. 그 버퍼를 감안하지 않고 현재 기준에서 무리해서 집을 사버리는 거예요. 네. 내 감정 때문에.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물론 주변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나는 좋은 대로 바꿔가지고 했다. 근데 그분들도 결국에 그거를 내가 끌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맞아. 지금까지 끌고 왔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출을 활용하실 때 그런 네. 식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출을 악이라고 생각하면 네. 대출 받는 게 내가 마치 진짜 큰 짐을 짊어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네.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 대출은 대출에 친구예요. 대해서 네. 선악을 두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출은 나한테 이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는 중에 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예요. 대신 내가 걔를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얘를 오해하면 그죠. 얘가 나한테서 모든 걸 다 뺏어가요. 근데 내가 얘를 잘 이해하고 얘를 잘 다독이면서 끌고 가면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표현 하거든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라. 네. 대출이 거인이에요. 거인 어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저기까지 가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네. 근데 거인이니까 성큼성큼 간단 말이에요. 대신 떨어지면 죽는다. 어깨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다. 그죠. 그래서 대출이라는 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대출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은 뭐냐? 네. 나쁜 대출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대출 써서 뭘 샀는데 거기서 감가가 생긴다.
자동차 대출. 그런 건 나쁜 거. 예. 심플해요. 예. 내가 대출 일으켜서 휴가 갔다. 물론 뭐 휴가 가고 뭐 네네. 재정비 이거 이런 그런 거 말고 일단 돈 빌려서 뭘. 샀다. 네. 근데 사는 건 괜찮아요. 네네. 근데 그 산 게 감가가 일어나는 걸 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쁘게 쓰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샀는데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올라갈 수 있다. 내가 샀던 그 가격보다. 네네. 그러면 잘 쓰는 거예요. 어. 근데 무리해서 제가 사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갖고 어. 대출을 좀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